안녕하십니까. 김세미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고산서원에서 이제 제주도의 노사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을 좀 해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강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일단 주제로 하는 것은 제주도의 노사학파에 관련된 사항들을 할 것입니다. 저는 김세미우라고 하고 있고,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이제 학술 연구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학과로 연락을 주시면 저랑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의뢰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마 강정화 선생님하고 이양준 선생님하고 장복돈 선생님 강의를 아마 들으셨을 거고요. 그럼 제가 맡은 것들이 이제 세 강좌를 이렇게 주셨어요. 8월 12일, 16일, 19일 이걸 주셨는데, 이 전체적인 주제는 기본적으로 부의 안병택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의 안병택에 대해서 왜 주목을 하냐면, 이분이 제주도 분인데 제주도 노사학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선생에게 그 만년의 노사 선생을 직접 배운 바도 있고, 그리고 부의 안병택 선생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 노사학파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 부의 안병택이라는 사람을 이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첫 번째는 이제 소백 안달쌈과 노사 기정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할 거고요. 그 소백 안달쌈은 부의 안병택의 아버지가 되는 분입니다. 처음 노사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달쌈 선생하고 기정진 선생이 어떻게 만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는 부의 안병택의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교유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또 노사학파에서 부의 안병택 선생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들을 이제 좀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에 대해서는 못하네요. 부의 안병택과 제주 노사학파라는 주제로 부의 안병택 선생을 찾아서 배웠다가 나중에 다시 제주도로 돌아간 인물들이, 그 인물들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제주도에서 활동을 했고 또 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주제로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 세 개의 전체 주제는 물론 부의 안병택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지만, 노사 기정진 선생에게 배운 그 학문과 사상이 어떻게 제주도로 전해지는 과정을 겪었는가라는 것이 그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전문 강의라고 하지만 많이 전문적이진 못합니다.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쓴 글이 이제 부의 안병택이라는 분에 대해서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소백 안달쌈에 대한 글을 썼고, 이제 그 다음에 노사학파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이제 글을 써서 논문으로 제출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논문까지만 해도 노사학파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전문적이라고 못하는 이유가 그런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게 뭐냐면, 이 분야가 생각외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 깨달았고, 그래서 이 분야를 연구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디딤돌 정도는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남대에서 노사학파의 그 여러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본 책들이 꾸준히 이제 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모자란 글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또 도움이 되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요 강의를 한번 소백 안달쌈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간단히 하고 좀 여유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내리고 그 다음에 소백 안달쌈에 대한 얘기를요.
예, 이쪽 올려놨습니다. 소백 안달삼의 교유와 그 의미. 이거는 제가 이제 논문을 썼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어가면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쓰겠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죠. 소백 안달삼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그가 남긴 글의 모임인 소백처사 유고라는 이제 글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간단히 해드리고요. 이분이 기사, 노사, 기정지 선생을 만났는데 노사 선생과는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면함최익현을 또 만납니다. 또 어떻게 이런 과정을 겪는가? 그리고 이 만남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본 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논문이라서 이제 간단히 국문 요약이 있어요.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볼게요. 이거는 제주문인이 소백 안달삼의 삶과 교유를 통해서 학술 좌표를 이제 살펴본 글이에요. 근데 안달삼이라는 사람이 뭐 지금도 생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 글이 이제 안달삼에 대한 최초의 이제 글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조천 출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문집으로 알려진 소백처사 유고를 점검했고, 이 문집에서 교육 사상을 이제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학문적 위치를 추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사기정진과 면함최익현을 중심으로 만났던 인물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만났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백 안달삼은 학계에서 다소 생소한 인물입니다. 실제로 접근한 연구가 없고요. 지금도 없습니다. 근데 단 한편에서 알려졌는데 이제 부의 안병택의 상과교서, 이게 다음에 할 내용이죠. 이때 안달삼의 존재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왜 부의 안병택 선생을 소개하면서 이 집안이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백 안달삼을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문중에 글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백 안달삼에 대한 그 과정을 집중을 논의 못해가지고 소백처사에 대한 유고에 대한 이 글도 소개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이제 쓰게 된 겁니다. 부의 안병택은 노사기정진, 송사기우만의 학맥을 계승한 학자로 평가를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부의 안병택인 문집인 부의 문집이 처음에 탐나문화연구소에서 이제 영인이 되었고요. 집안에 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는 조금씩 번역된 건데, 이제 제가 한번 다 보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학맥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을 했죠. 이때만 해도 거의 노사학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게 제주도 출신인 부의 안병택이 어떻게 전래고대였던 제주도를 떠나서 노사학맥의 적전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가. 이 적전이란 말은 이제 다소 주관적인 표현이긴 한데 저도 들은 말을 적은 거라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여튼 그 적전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건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부의 안병택의 그 문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 기초를 닦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노사학맥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주목되는 인물이 부의 안병택의 아버지인 소백 안달삼이죠. 이게 중요한 게 노사기정진, 면함최익현과 같은 인물과의 교류가 있었어요. 노사기정진하고 면함최익현이 약간 같은 성격은 성리학을 공부했다는 거고, 다른 성격은 학파가 달라요. 노사기정진은 뭐 노사학파의 창시자, 뭐 거두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최익현 같은 경우는 화서학파의 학맥을 이은, 화서 이학로의 학맥을 이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학파적 성격은 달라요. 근데 이게 만나게 되죠, 두 분이. 그리고 부의 안병택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 바로 이제 소백 안달삼이라는 인물이란 거죠. 이 글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만큼 소백 안달삼의 삶을 일단 정리를 해줘야 다른 분들이 좀 살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문집도 소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백처사 유고에 대해서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교육관계와 살펴보고 그 의미를 알아보겠다라는 것이 이 글의 목적입니다. 이제 삶과 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조선 고종 때의 제주 문사예요. 그의 본가는 죽산, 이게 전라도 죽산이에요. 그 자는 행호, 호가 소백입니다. 노백헌 정제규 아실 겁니다. 소백이라는 호를 줬으니까 아마 노백헌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호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가 그에 의해 고향이 됩니다. 근데 이게 원래 조천읍 조천리에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문집을 읽다 보니까 함덕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무덤에 대한 것들을 좀 추적을 해보니까 그 함덕 지역도 굉장히 오래 살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천은 제주 동부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조천시대는 조천포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화북포하고 조천포는 당시 제주도를 출입하는 대표적인 제주의 포구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제 제주도가 그 출入금지령이라 그러죠. 이제 바다를 함부로 오가지 못하게 했던 것을 행정적으로 통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통제되는 곳이 바로 화북포하고 조천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본토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또는 제주에서 본토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모두 다 거의 조천이나 화북으로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표류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장 최신 문물을 직접적이면서도 의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공간이다. 그게 바로 어디다? 바로 제주도 조천이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좀 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제주도 지도를 했고 제가 이제 신촌을 이제 찾았는데 이제는 제주를 오실 때 거의 대부분 여기로 오죠. 제주국제공항이나 여기 보시면 여객터미널 이쪽으로 보통 다 와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도 의뢰 이쪽에서 출발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쪽이 아니고요. 조천이 어디지? 여기가 신촌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조천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물길이 이쪽에 좀 깊었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으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폭우가 되려면 깊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와서 했다는 기록. 요즘 연북정 있죠? 연북정이 바로 이제 거의 출발했던 장소였다라고 이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조천 연북정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들도 많이 나왔고 옛날부터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하여튼 요 지역에서 그래서 옛날 그 제주도에서 일제시대 조선 후기부터 일제시대 공부했던 사람들의 그 출신지를 찾아보면 조천, 여기 신촌, 그 다음에 여기 화북 지역 이쪽에 보면 무슨 거로, 그 다음에 이쪽에 함덕 지역 이쪽 동네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와요.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이제 들어왔던 곳이었던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제주 공항이나 이런 데는 교통 중심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갈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목적성이 있고 하지만은 아마 옛날에는 오게 되면 누구를 꼭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조천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 제가 찾아서 삼나술욕대 조천 조점이라는 이제 그림인데 잠깐만 좀 크게 해볼까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조천 조점인데 조천성을 표현한 거예요. 저기 조천성인데 이게 어디냐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연북정 있잖아요. 연북정 요쪽에 성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돼요. 요 성이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기가 연북정이 있고요. 여기 연북정이 있고 바다를 둘러싸고 있고 요쪽에 이제 다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리가 그 어떻게 되는 다리냐면 그 중세 영화에 보면 다리를 이렇게 쭉 내렸다가 이게 쭉 올리는 그런 다리 있잖아요. 바다 중간에 물이 있고 그래서 다리를 올리면은 성이 그냥 바다에만 있는 섬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출입할 땐 그 다리를 내려가지고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빽빽한 민가들이 보이고 말이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말고 다른 데 보면 이쪽에 뭐 귤나무 그려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제주도적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연북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경치가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배들이 많이 있죠. 조선시대나 뭐 이때는 다 이쪽으로 이렇게 갔었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안달삼의 집안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게요. 제주도에 살았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노사 기정진이 글에 따르면 입도조는 안내천이라는 사람인데 안달삼이 6세조가 되는 이런 분이에요. 처음에 글빵 선생님으로 제주에 들어오게 됐고요. 이를 계기로 제주에 정착하게 돼요. 현조부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요. 부친은 종수란 분이고 그리고 김매김씨 성필의 따님이 됩니다. 그 조천 지역의 김매김씨를 제주도에서는 흔히들 그냥 조천김씨라고들 얘기를 해요. 조천김씨라고 하는데 이 집안이 그 근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식인사에서. 그 대부분은 그 향리층이라고 표현은 되지만 경제적인 여유를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자식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죠.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높은 공무원 한 분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 당시 지식인으로 남았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언론에 간다든지 또는 한문 지식을 유지한다든지.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공부했던 분들이 조천에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혜김 씨 따님이란 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걸들은 이제 노사 기정진이 써준 건데 이제 보시면 주석 3번을 보시면 이제 안군 묘표인데 안종수 아버지 묘표죠. 그러니까 이게 소백 안달삼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뭐야 선생님한테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글을 좀 써주십시오 하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사 선생이 글을 쓰게 된 것이고 요거는 이런 묘표는 거의 진실이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안달삼의 아버지 안종수는 서울을 왕래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표류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당시 제주도인 경우는 문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거의 유일하게 어디다? 예, 바다였다. 지금도 뭐 바다를 건너오죠. 비행기도 타고 건너니까 일단 바다죠. 바다를 건너오는 목사, 유배인 모두 본토의 문물을 직접 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토의 문화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조천포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열정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빨리 인식하고 있었고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가능성은 이제 컸다라는 것들을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조천이란 지리적 성격이요. 그리고 그의 입도조가 글빵 선생님을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학문적인 것도 아마 좀 특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조선시대는 뭐 신분제 사회라서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그냥 자식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해요. 근데 지금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보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버지가 했던 일을 하고 있을까? 부터 시작해서 또는 내 아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까? 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않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마 학문적 관심이 특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안종수가 아들인 안달삼에게 경서 역사서를 읽히게 한 것이나 매개 이한우를 찾아보게 배우게 한 것이나 모두 이러한 맥락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개 이한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게 매개 이한우 유적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예, 유적비인데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천, 예, 여기 신촌초등학교 있죠. 예, 신촌초등학교인데, 예, 신촌초등학교 보시면 이쪽에 유명한 보리빵집이 있어요. 보리빵집이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 요 모퉁이에 바로 이 비석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개 이한우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 선생이라도 매개 이한우라는 사람이 바로 신촌 분이어서 여기에다가 비석이 세워진 거예요. 이거 제자들이 세웠어요. 일단은 이게 표면이고요. 요 표시 있죠. 요거는 4.3 때 총알 맞았다고 이렇게 얘기가 전해집니다. 이쪽에 자세한 이미지는 이쪽에 뭐 해석을 간단히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제주 목사였던 목인배 또는 추사원 김정희
이제 글을 배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맨 처음 이제 한문학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한 게 대부분 이제 유배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매개 이한우라는 사람도 추사 김정희를 찾아서 이제 글을 배웠다, 뭐 논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유배인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 교육학의 교육 시설의 영향 이걸 이제 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하여튼 추사 김정희의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거 확실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의한병택이 행정을 지었다는 거 이쪽엔 없네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제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자가 총 3명, 4명이 거론돼요. 첫 번째가 이제 안달쌈에 대한 지금 우리가 보려는 안달쌈. 그 다음에 김희정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돼요. 이거는 해은, 김희정, 소백, 안달쌈. 그 다음에 일학당, 이계징, 석호, 고영흔. 이 4사람이 이제 제자로서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아까 그 보시면 이쪽 그 비석이 뒷면에 이쪽에 보면 글 자글자글 적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매개 이한우의 제자로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소백 안달쌈은 나중에 이제 누구를 찾아가서 배우느냐 바로 노사를 찾아가서 배웁니다. 일학당 이계진 같은 경우에도 노사를 찾아가서 배우고요. 김희정 같은 경우는 면함 최익현을 찾아가서 배웁니다. 최익현을 찾아가서 배우고 고영은에 대해서는 기록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일학당 이계징을 빼고는 이제 석호, 해은, 소백이 다 관련된 글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고영은을 이제 확인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편지나 관찰들이 이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주도 내에서만 계속 공부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게 제주도 지역에서 이제 제자를 키운 거겠죠. 근데 이제 소백 안달쌈이나 일학당 이게 지금 노사 이정진을 찾아가서 배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글로 가볼게요. 이한우를 배우게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매개 이한우 같은 경우는 또 주목돼야 될 게 선생님들이 제주도 오시면은 뭐 많은 관광지를 다닐 거예요. 그래서 영주 십경 해가지고 경치가 뛰어났던 여러 장소들이 있어요. 그 장소들이 있는데 그 장소들에 대한 시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제 매개 이한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제주도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에요. 매개 이한우가 문집도 남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우연찮게 또 매개 이한우도 제가 논문을 썼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안종수는 없이 안달쌈을 통해서 기정진 선생을 만나요. 예. 그래서 기정진은 안종수에 대해서 부모상 잘 치르고 소광절에 후손 권유하고 향역에 따라서 처리했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안종수가 바로 유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왜 당연한 건데, 사실 당연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왜 중요하냐? 제주도는 그렇게 유교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동네가 아니었어요. 특히 조선시대 때는 무속이 아주 힘이 드세게 강했어요. 이게 1905, 60년대만 해도 무속이 더 강했고요. 한문에 대한 것인지 한학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달쌈이라는 사람도 역시 유학에 대한 관심을 역시 아버지를 통해서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종수는 일남오녀, 남자가 귀한 집안이네요. 안달쌈이 그 아들입니다. 안달쌈은 신춘이 매개 이한우에게서 공부를 하고요. 예, 조천과 화북 사이에 있던 마을이에요. 김정희를 찾아가서 배운 바 있지만 대과에는 합격을 하지 못했고 훈학 활동을 많이 펼쳤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당시의 제주도 사표, 스승 중에서도 이제 표준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제검이 난 제주도 뭐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만 제주도에도 이제 조선 말기 되면 그 밀란들이 많이 일어나요. 강제검이 난데 창의문을 돌려가지고 창의문이라는 게 뭐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가서 난을 진압해야 된다. 이런 거죠. 난을 진압하는데 도움을 주고
면함 최익현이 유배 왔을 때도 역시 이한우가 만나요. 양언수 강제검난 때 행적을 취하했는데 양언수는 이제 화서학파의 일원이었죠. 화서학파는 뭐냐면 바로 면함 최익현과 양언수가 바로 화서 이항로한테 배웠던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매개 이한우의 제자로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언급돼요. 강우진이라는 사람이 언급되고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김희정, 아까 해은 김희정, 그 다음에 일학당 이계진, 호백 안달삼,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언급이 돼요. 이제 강우진이라는 사람은 뭐 정의군수, 대전군수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긴 한데,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제가 요번에 자료조사를 할까 강우진 집안을 찾아서 이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집안에 개인 문집 비슷한 성격의 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고문서들, 그리고 매개 이한우 문집을 필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헌적으로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글을 가진 사람이 안달삼하고 김희정 정도밖에 없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물사전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더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김희정은 이제 최익현에게 배웠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계진과 안달삼, 이 사람은 전라도 장성을 찾아가서 노사 기정진의 사상을 익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계진 같은 경우는 글이 전해지질 않아서 노사 선생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확인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면 매개 이한우의 문화에는 크게 안달삼과 이계징으로 이어지는 노사항맥, 김미정으로 이어지는 화사항맥, 제주도에서 관리를 지냈던 인물군,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조선 말기에서 망하면서 일제시기로 이루어지면서 제주도 근대사의 핵심적인 인물들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화북, 신촌, 조천 지역 모두 제주 동부 지역이고 포구가 가까웠고 새로운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상들이 다 나중에 부의 안병택으로 이제 연결되는 양상들이 확인이 돼요. 아마 여기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친구 관계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남자니까 술 먹다 보면 친구도 많이 있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세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교. 예. 그러니까 대대로 친구예요, 대대로. 아버지 친구면 그 아들끼리도 친구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 거의 100% 신뢰한다 보시면 돼요. 친구 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데 요즘 친구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돈으로 만나는 경우가 참 많으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 친구 중에 나랑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을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게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냥 이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공부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부의 안병택에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병택에게 이제 다 찾아가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됩니다. 이한우가 최익현을 만났을 때 소백 안달삼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소백 안달삼은 기정진에게 배운 내용을 최익현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는 노사 기정진 선생한테 이런 걸 배웠습니다 라고 화서항맥에 배운 최익현 선생에게 얘기해 주죠. 최익현 선생은 그걸 딱 보고 우리랑 비슷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시점이에요. 안달삼과 최익현의 만남은 노사항맥과 화서항맥 교류의 첫 만남이에요. 그리고 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주도에 유배왔던 최익현이 그 다음에 노사선생한테 공부했던 안달삼을 통해서 처음에 글로 이렇게 만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글 참 무섭죠. 그리고 나중에 이 공간이 바로 어디였다? 제주도였다는 점이 매우 주목되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이게 이 사실을 이게 소백 안달삼을 통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항맥끼리의 교류가 유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제주도가 매일 그 촌놈의 고장이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교류의 공간으로 딱 작용하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최익현은 제주 해배되고 나서 유배에서 풀리고 나서 장성에 들러가지고 노사 기정진을 찾아가서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 두 항맥, 노사항맥과 화상맥은 일제강점기 때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항일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항맥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매우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안달삼은 30세였던 1867년에 70대였던 노사 기정진을 처음 만나. 노사 기정진이 80 몇 세에 돌아가시니까 10년 이상을 만난 거고, 그리고 이제 노사 기정진 선생과 함께 그 주변 문인들과도 이제 교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 시험에 도전됐지만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관직으로는 나가지 못해요. 1883년에 제주 판관 고경준이라는 사람이 시험관이 돼가지고 승보초시, 시험을 초시를 봤을 때 안달삼이 시로 이렇게 당선을 돼가지고 규장각에 보고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학문적 역량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이게 벼슬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이 고경준이라는 사람은 제주도 수산 지역 사람이에요, 원래. 잠깐만요. 수산이 어디냐면, 수산이 제주도에 두 군데 있어요. 성산 지역에 있는 수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애월 지역에 수산이 있어요. 지금 보면 수산봉 있죠. 이쪽이 수산 지역이에요. 물매 초등학교 이쪽에 있던 인물이에요. 예.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고 있고요. 책도 몇 개 전해지는 글들이 있어요. 예. 예. 후에 고경준은 비문을 송사 기우만한테 부탁을 하게 돼요. 아마 안병택이 중간에 연결시켜 줬겠죠. 왜? 고경준이란 분이 바로 아버지인 안달삼을 인정해 줬으니까 아들이 그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는 거죠. 참 이게 인간관계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 목사 이규호는 죽은 후에 안달삼을 품행과 도의로 조정에 청거하려 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무산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모든 게 잘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시의 그때에도 맞아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소백 안달삼의 부인은 파평 윤효린의 딸이며 일남 삼녀를 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부의 안병택 역시 일남이에요. 세 딸은 변덕윤, 이석보, 김기조에게 시집을 갑니다. 부의 안병택은 나중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전라도, 광주, 장성 이 지역을 살아요. 근데 누이들은 계속 제주도에 거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로 안병택은 전라도에 거주하면서도 제주도 소식을 계속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요. 또 제주도에 연결되는 끈이 있으니까 제주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의 안병택을 통해서 공부하러 오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제주도 노사학파를 형성할 수 있었던 바로 그 힘이 되는 거죠. 그 처음에 소백, 그 다음에 부의 안병택, 그 다음에 제주도 학자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 말하는 심재 김석익이라는 분이 바로 제주도 학자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문인데 안소백, 호걸스러운 선비다. 과거 공부에도 뛰어났고 북쪽으로 가서 선생을 따라 공부했다. 바로 이게 노사 선생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의리의설을 강요했다. 바로 성리학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청거하려는데 현상우에게 막혀버렸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윤정복이라는 분의 글인데 윤정복은 전라도 분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사는 것이 힘든 것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도라는 게 뭐냐면 스승을 따라 배우는 육아의 도를 배운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재 김석이라는 분은 나중에 또 언급이 될 거예요. 이분은 부의 안병택의 아주 높은 그 제자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제주도 노사학파를 대표하는 제자입니다. 문집도 남아있고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북쪽의 스승은 노사 기정진, 의리설은 바로 이제 성리학 이런 걸로 됩니다. 김석익은 당시 황폐했던 제주도 학술 상황에서 스스로 배움을 찾아 나선 소백 안달삼의 학문 의지 이게 굉장히 주목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윤정복인 같은 경우는 아들인 부의 안병택까지 스승인
기정진을 따라 배우게 했던 그런 점들, 대대로 배우게 했던 점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백 안달쌈을 바라보고 있고 이는 안달쌈, 안병택, 안동술의 묘지를 이분이 다 지어요. 이 안동술이라는 분은 안병택 선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안동술은 특별히 글이 남아있는 건 없는데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게 있어요. 부의 안병택 선생 때 배웠던 사람들이 일기를 되게 많이 써요. 일기를 많이 쓰는데 그때마다 안동술이 나오는데 부회 선생이 바쁘게 이제 뭐 사람이니까 어디 바쁜 데 가면은 일을 떠날 수 있잖아요. 서당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학생들은 일단 놉니까? 뭐 자율학습은 노는 게 정석이니까. 그런데 보면 안동술이라는 안병택 선생의 아들이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가르쳐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안병택 선생도 뛰어났지만 안동술 선생도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요. 아쉽게도 요절을 합니다. 좀 아쉬운 거죠.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빨리 요절한다는 게 그 영향이라는 게 빨리 갔다, 빨리 세상을 떠났다 이 정도의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빨리 떠나버리면 이제 도를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의미가 이제 되는 겁니다. 소백 안달쌈의 삶은 맹자이상 호걸지사로 표현할 수 있어요. 호걸한 선비다 이런 뜻이죠. 학문적 불모지를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 호남 지역 가서 기정진을 배운 것이나 안병택의 노상맥을 배우게 한 것이나 이런 행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집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문집은 전체적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정진한테 보낸 편지, 그 다음에 기정진, 그 다음에 그 일족들하고, 그 다음에 최익현, 조이곤, 이 사람은 또 이제 노사문맥이죠. 이런 사람들이 글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문답록이 있어요. 문답록이 왜 중요하냐면은 스승한테 물어보고 답한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그거를 글로 써놓은 게 문답록이에요. 이 문답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스승과 제자를 정확하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문답을 통해 가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선택을 하는 거죠. 문답이란 게 뭐냐면 결국 모르는 사항들을 편지로 써야 되고 편지로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들이 있고요. 14명 정도고 주목되는 인물은 노사 기정진, 면함 최익현. 연대복로는 1867년, 68, 67, 79년에 이제 몰려 있는데 아마 이때가 안달쌈이 기정진 선생을 만나러 간 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소백 안달쌈과 노사 기정진은 어떠한 이야기들을 이제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시죠. 가장 중요한 관계는 역시 노사 기정진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만났을까? 이게 추정이에요. 어떻게 문헌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한번 추정해 봤어요. 첫 번째가 집안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죽산이라는 곳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아마 뿌리 찾기 이 과정에서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보시면 기정진의 명성이 제주도에 전해져서 명성을 따라서 기정진을 배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안달쌈이 조천 지역 함덕과 조천 이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아마 그 동네 가면 노사 기정진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찾아갈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안종수 아버지가 역시 표를 하든지 바다를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안 지날 수 없죠. 그러니까 노사 기정진의 명성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이한우 이 사람 역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매개 이한우 같은 전라도 지역의 문사들하고 이제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과거 시험 관계도 없지 않아 있었을까. 네 가지 상을 종합해 보면 기정진의 명성, 집안 사람의 내력, 그 다음에 안종수, 이한우의 본토 왕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노사 기정진의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이제 기록이 있고 노사 선생 문집에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고 요 두 글은 이제 전해지진 않습니다. 조금 지나가 볼게요. 이제 노사 기정진이 이렇게 쓴 글입니다. 이제 보시면 정심수기 마음을 바르게 하고 너 자신을 잘 닦아라. 이 육아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열심히 해라.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죠. 보시면 소백처사에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게 기정진의 관찰이 있는 거 보면 제주도에 돌아오자마자 안달삼이 편지를 썼던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도 또 다시 이제 작성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노사 기정진을 통해 가지고 이제 깊은 교유가 확인돼요. 이 기후번의 시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옛날 시들은 보면 이 운자가 있잖아요. 두 번째 추, 주, 두, 유, 루 이게 운자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운자를 가지고 시를 짓는 걸 차운이라고 하는데 이 차운한 시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위에 같이 있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승이 짓고 아마 제자들도 같이 따라 짓고 했던 것으로 이제 느껴집니다. 이제 보시면 운자를 사용했는데 6편이 확인이 돼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심정 이런 것 같아요. 뭐 나중에 기정진은 뭐 편지도 보내고 귤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요. 안종수가 죽었을 때도 이제 상사를 당한 안달삼을 위로하는 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도 이렇게 돼 있고 부의 안병택을 데리고 와서 기정진을 만나게 한 장면들도 이분 집에서 확인이 돼요. 세 번째 만남에도 노사문 집에는 안종수 목표 뭐 소백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스승이 옆에서 가르침을 받지 못했겠지만 관찰을 통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답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이게 자기가 했던 문답록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노사기정진이 안달삼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잘 갔다는 말을 좀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면 잘 갔다는 말은 잘 알았으니까 문목을 보내달라고 무슨 공부하고 있냐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부하면 당연히 궁금한 게 있을 거고 그죠? 궁금하면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내가 대답을 해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도 너 덕분에 공부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많아요. 공부하고 궁금한 걸 빨리 편지를 보내라고 이런 식의 글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소자에게는 소자는 지금 자기 안달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상 외감 이렇게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뭐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답이 총 10편이 남아있어요. 노사문집에 확인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노사문집에는 답만 실려있지만 소백제서 여기는 문답이 모두 실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주도에 살면서 약간 촌티가 나고 공부도 좀 모자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스승은 괜찮다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기밖에 뭐 기정진이 확인받은 사람 사단 칠정에 관한 질문들 심에 관한 질문들 음양망 정전제 득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럼 기정진도 이렇게 이해에 맞춰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제 펼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외필 논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안달삼은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부의 안병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노사의 이 글들을 아마 필사를 해가지고 아마 부의 소백 안달삼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진 상태에서 이제 면함체익현을 이제 만나게 돼요. 면함체익현 같은 경우는 1873년에 제주도 위리안치를 봤죠. 위리안치는 이렇게 둥그런 이제 뭐랄까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시탱나무를 심어 나오지 말라는 거죠. 해배된 후에 해배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안달삼을 통해 가지고 노사 선생의 글을 봐요. 그게 아마 상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글이 화서 선생의 그 위정척사랑 거의 비슷한 취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노사 선생님을 만나봐야겠다. 면함 선생이 딱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노사 선생한테 면함 선생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그겁니다. 이 편지는 아마 꽤 중요한 편지로 이제 저는 판단을 해요. 한번 몇 개만 읽어볼게요. 친구들과 사온 친구들 간이죠. 이번 소득이 뭐냐면 유배했을 때예요. 유배 갔을 때 소득을 물으면 그때마다 큰 소리로 내가 제주에 있을 때는 한라산을 보았고 장성을 방문해서는 기장석을 배웠다. 딱 이렇게 합니다. 나 제주 가니 너 뭐 봤어? 너 제주 유배 가서 뭐 봤어? 하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 한라산을 받고 장성에서 바로 노사 기정진 선생을 만났어. 딱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떤 걸 받길래 그래? 한라산은 이해돼. 장성에서 기노사가 누구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달삼이 가지고 있었던 노사선생 문화의 문헌인 소장, 서, 기, 이기설 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논리가 아주 깔끔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한 분인 걸 알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1875년 9월 14일 면함이 친구한테 보낸 편지예요. 보시면 면함 최익현은 안달삼이 등사하고 있었던 그것을 보고 나서 편지를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874년에 기정진을 받은 관찰이 있는데 노사 기정진과 면함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안달삼이라는 제주 선비를 통해 가지고 노사 기정진하고 면함 최익현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4년에 기후만이 소백서를 전한 거 보면 면함을 모시고 직접 찾아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거의 찾아갔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때 그 면함을 배웠던 제주도 선비인 김희정 그분도 찾아갔을 거예요. 그때 제가 문헌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제반사항은 노사 기정진과 면함 최익현의 교류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소백 안달삼을 통해서 교류가 시작됐다. 그리고 노사 기정진으로 대표되는 노사학파, 면함 최익현으로 대표되는 화사학파가 이렇게 바로 소백 안달삼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어떤 인연인가? 최익현에 실린 편지로 알 수 있어요. 3년 동안 마음을 모아 서로 살펴주는 3년 6개 동안 계속 소백 안달삼이 살펴준 거예요. 제주도 사람이니까. 역시 기연, 아주 기이한 인연입니다.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드님 공부는 바로 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부의 안병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눈에는 공부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들 보니까 야, 쟤 정말 똘똘하네?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공부 어떻게 되고 있어? 이 친구 정말 될 것 같아. 이런 게 계속 물어봐요. 그 다음에 노사 선생은 어때요? 당연하죠. 안달삼을 통해서 노사 선생 알게 되니까 노사 선생 안부도 묻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경이 돌아간다니. 우경은 아마 김희정의 호가 우경이에요. 근데 발음이 조금 한자는 좀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경이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김희정이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보시면 면함 최익현은 유배 기간 동안 안달삼을 만남을 기이한 인연, 기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래고도 제주에 와서 안달삼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그를 통해 기정진을 만나는 것 또한 생각지 못한 만남이었죠. 근데 만남이 서로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면함이 말대로 참 기이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도 저하고 선생님들하고 지금 듣는 선생님들하고 지금 웹상으로 만나지만 이것도 역시 매우 기이한 인연이에요. 또 언제 어디서도 어떻게 만날지 어떻게 알겠습니다. 또 최익현은 해배 후에 연락을 취하고 안달삼한테 고맙다. 그리고 노사 기정진 선생님 안부도 묻고 아들의 안부도 묻고 김희정에 대한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합니다. 이 김희정에 대한 얘기가 조금 소개되어 있고요. 부의 안병택 아들인 안병택에 대해서 말했는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안달삼에 이어서 노사학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노사학맥에서 교학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제주도 사람들이 그를 찾아 배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노사학맥이 제주도에 전달되고 제주도의 노사학파가 형성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사학파 내에서 교학 활동을 담당하면서 화사학파의 교류도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이 모든 역할이 바로 부친인 안달삼에서 시작됐고 아버지가 그렇게 그 다져놓은 초석을 아들인 부의 안병택이 이렇게 꽃 피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한 걸 내가 뭘 피웠을까?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였습니다. 본고에서 인적 교류를 중심적으로 살펴봤죠. 노사 기정진, 면함 최익현, 그리고 소백 안달삼. 근데 그래서 만났다 그건 아는데
두 학파이 어떤 점에서 호감을 가졌느냐, 이거는 지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 번째는 이제 소장, 서기, 리기설 등의 문장으로 짐작을 되는 게 있는데, 뭐 현재 안달쌈이 필사했던 책들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소장이나 리기설 등의 내용은 공통적으로 이 두 학파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일단 리기설인 경우는 리를 중심으로 한 철학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은 똑같아요. 뭐 좀 세부적으로 앞으로 접근이 돼야 될 분야예요. 뭐 제가 철학 전공이 아니라서 또 이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장, 상소문이죠. 모두 위정척사 사상을 담고 있어요. 나중에 이 두 학파가 또 열심히 의병을 일으키고 항일운동을 펼쳐요. 그리고 일본한테 엄청 두들겨 맞아요. 이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끈끈해지는 거죠. 동지감이 생기는 거죠. 뭐 여러 사람들이 척화 사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노서 화사학파처럼 밀접하게 지낸 경우는 지금 아직 현재 확인되진 않아요. 뭐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 수 있고요. 아마 사람끼리 만나긴 했었어요. 정리하자면 노사와 화사학파는 리를 중심으로 한 사계체계의 위정척사, 그리고 이어지는 의병활동, 이런 공통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꼼꼼하게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이라고 할 수 없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연구의 거의 시발점이라서 결론을 이제 간단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노사 기정진은 노사학맥의 종장이었죠. 면함철캐는 화사학파를 대표하는 학자예요. 이 두 학파의 인물들이 서로 우호적으로 만나 학파 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만남이 어디서 시작되었다? 바로 저기 총구석 제주도에서 시작됐고,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소백 안달쌈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라는 점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안달쌈이 조천 출신이었는데 아마 제주도의 대표적인 포구에서 많은 정보가 오갔고, 그리고 공부했던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안달쌈이 노사기정진을 찾아가서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본고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한 4차례 이상을 만난 것 같고, 스승과 제자 그리고 주변 문인과 제자들과 교유하면서 폭넓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후에 부의 안병택이 동행해서 노사기정진도 만났고, 부의 안병택은 이렇게 해서 노사학맥의 중심적인 인물로 성장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다 제주도적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스승을 찾아서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예요. 제주도의 기존 연구들을 많이 보실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 유배에 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그거는 뭐냐면 제주도에서 유배 안 온 사람들한테는 못 배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안달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배웠다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심재 김석익이라는 분이 호걸지사, 호걸한 선비다. 이런 게 남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제주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기록이에요, 이게. 특히 또 제주도에서는 뭐랄까 그 출入금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달쌈과 면함 최익현은 제주도 최익현이 유배했을 때 이제 처음 만났고, 그를 통해서 기정진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면함 최익현 선생이 제주도에서 풀려서 장성을 지나서 갈 때 포천으로 갔죠. 포천으로. 그때 갈 때 기정진을 만났고, 그때 그의 하는 얘기가 뭐다?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받고 장성에서 노사 기정진 선생을 만났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이. 이후에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뭐 서로 간의 교류를 확인해 보면 학문적 토론도 토론이지만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로 이제 묘지명을 지어준다든지 글을 지어주는 행위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학파 간의 교류의 시작점이 안달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학술 좌표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어디였다? 제주도였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면서도 유의미한 성과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안달삼의 아들인 부의 안병택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 관계들이 재생산되면서 확대되어 나간다 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계점? 예, 이거는 사실 그 제 한계점이라서 학파 간의 교류가 시작점에서 멈췄죠. 지금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꾸준히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뭐 다행히도 최근에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이 프로젝트 작업을 실행이 돼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연구들이 이제 되고 있고 자료들도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대부분 학파들이 이제 항일정신을 표방했는데 그 항일정신을 표방하는 그 층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노사학파라든지 뭐 화사학파 이 동네는 기본적으로 무장투쟁을 한 번씩 해요. 그리고 일본 애들한테 엄청 두들겨 맞죠.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육으로 가는데 다른 학파, 대표적으로 정간제 학파 같은 경우는 항일 사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보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런 측면이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와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굉장히 단절된 이미지로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이어지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학술사에 있어서 이 전개 과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저도 이제 이 관계 때문에 부의 안병택 그 다음에 소백 안달삼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자료라는 게 참 글이죠, 글. 참 글이 무섭습니다. 남아있고 있으면 글은 자기 말을 합니다. 예, 하여튼 예. 그 다음에 이런 제주도 학술사에서 어떻게 개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풀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사항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란 사항들은 모자란 점이 많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시간 이렇게 하면서 소백 안달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촌동네인 제주도에서 노사학파란 거대한 학파, 화사학파란 거대한 학파가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주도 사람인 안달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부의 안병택을 통해서 그 생산 과정들이 재생산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로 넘어가고 있고 제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유교적 성격이 강한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관계가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그 한국 전체의 유학사 사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소백 안달삼의 아들인 부의 안병택 선생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떠한 글의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성격이 어떤가 그리고 소백 안달삼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이어받아서 어떻게 재생산하고 확충하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돼서 직접 보면 좋은데 뭐 볼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기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6